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인천광역시 교육청 여름방학 쌤튜브 사회영역 강의를 맡게 된 저는 인천 중산중학교 교사 황인욱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과 만나뵙게 되어서 정말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선은 얼굴이 이제 캐릭터가 나와서 좀 놀라셨죠? 아무래도 선생님이 이제 얼굴에 좀 자신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AR 이미지를 활용해서 강의를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선생님 본 얼굴보다는 이 얼굴이 아마 더 여러분들이 강의에 집중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했으니까 그 부분은 여러분들 양해를 해 주시고요. 그럼 본격적으로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제가 준비한 강의의 주제는요, 바로 세계사를 바꾼 감염병이라는 주제입니다. 그래서 이 주제를 가지고 같이 한번 강의를 들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학교에서도 여러분들 모두 마스크를 벗고 계시죠? 선생님도 마찬가지로 마스크를 벗은 채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3년 4개월 동안이나 이어졌던 코로나가 이제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요. 한 신문기사가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우선 소개를 시켜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같이 한번 들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어주세요. 윤석열 대통령이 코로나19 팬데믹 종식을 선언했다. 2020년 1월 국내에서 첫 확진자가 발생한 지 3년 4개월 만이다. 정부는 내달부터 코로나19 위기 단계를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하고 완전한 일상 회복으로 전환한다. 윤 대통령은 특히 코로나19가 초래한 사회적 변화가 미래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도록 디지털 정책에 힘을 쏟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1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코로나19 심각 경보를 6월 1일자로 해제한다고 밝혔다. 네, 여러분들 잘 보셨나요? 말 그대로 이제 코로나를 거의 종식 단계까지 이끌고 갔다라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3년 4개월 전만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 선생님도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코로나가 처음에 우리나라로 왔을 때 그때 마스크 구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웠었습니다. 굉장히 힘들었고 우리 모두가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모두가 마스크를 벗고 일상생활에 회복을 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자,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긴 코로나라는 터널을 지나왔는데요. 이러한 코로나는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꿔놓았나요? 굉장히 크게 바꿔 놓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학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교육뿐만 아니라 삶의 다양한 부분에서의 변화를 가지고 왔는데요. 이것은 코로나에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코로나가 아니라 다른 감염병들도 세계사적으로 크게 흐름을 바꾼 다양한 케이스들이 존재하는데요. 그러한 케이스들을 소개하고 있는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그래서 코로나 종식을 축하하면서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책을 한 권 추천해 드리고자 하는데요. 그 책의 이름은 바로 세계사를 바꾼 10가지 감염병이라는 책입니다. 자, 코로나19가 우리 모두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렇듯 감염병이라는 것은 인류 역사의 흐름을 크게 바꾸기도 했고 지금도 그러하고 있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책을 통해서 감염병의 역사를 통해 미래의 상황을 상상하고 대비해보는 그러한 삶의 자세를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 책을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리고 싶고요. 오늘 수업은 이 책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 중에 한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책에서 다루고 있는 10가지 감염병 중에 오늘 선생님과 함께 다뤄볼 주제는요, 바로 유럽 근대화의 인큐베이터 흑사병이라는 주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흑사병 아마 중학교 2학년 교과서에서 여러분들 한번 보셨을 텐데요. 오늘 선생님이랑 이 내용을 같이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선생님 설명에서 봤듯이 이러한 흑사병은 유럽의 중세사회를 무너뜨렸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선 우리가 첫 번째로 알아야 할 것은 유럽 중세사회는 도대체 어떠한 사회인지 그것을 우리가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자, 그럼 우선은 유럽 중세사회를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럽 중세사회는요, 크게 두 가지의 축이 존재합니다. 그 두 가지 축 중에 첫 번째 축이 바로 봉건제도입니다. 자, 그럼 봉건제도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쉽게 설명하면 이 봉건제도는 크게 두 가지 성격의 것이 합쳐져 있는 사회 시스템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두 가지 특성이 무엇이 있는가? 첫 번째는 바로 계약에 따른 주종관계가 있고요. 두 번째는 바로 장원제도라는 것입니다. 즉 주종관계와 장원제도가 결합된 사회 시스템을 우리가
봉건제도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봉건제도의 특징 중 하나인 주종관계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주군과 봉신, 그의 부하인 봉신 간의 관계를 우리가 주종관계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특징은 무엇이냐면 바로 주인이 되는 주군과 부하가 되는 봉신 간의 관계가 계약관계라는 겁니다. 우리가 계약관계라고 하는 것은 일방적인 것이 아니죠. 상호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받아가면은 그 사람은 다른 이에게 그 대가를 치르는 것을 우리가 계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유럽 중세사회의 주종관계는 주인, 주군과 부하, 봉신 간의 누적된 계약관계다. 즉 서로 주고받는 관계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무엇을 서로 주고받는 계약관계인가? 봉신은 주군에게 충성을 맹세하고요. 그거에 대한 대가로 주군은 장원이라는 땅을 봉신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러한 관계가 일방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누적되는 것이 바로 이 중세사회의 주종관계입니다. 즉 A랑 B의 관계가 아니라 B는 자신 아래 또 다른 봉신을 두면서 그러한 주종관계를 늘려나가는 것이고요. 그럼 B 밑에 있는 C와 D는 또다시 주종관계를 맺으면서 이렇게 피라미드 형태로 계속해서 주종관계를 이어나가는 것이 바로 중세사회의 주종관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중세 유럽 사회의 주종관계라는 것은 주군과 봉신 간의 계약관계인데 이것이 계속해서 피라미드 형태로 누적되어 있었다. 이런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중세사회의 계약관계가 주종관계가 이어지기 위해서는 계약의 대가가 원활히 서로 주고받아져야 됩니다. 장원, 즉 땅, 봉신에게 주어지는 땅이 제대로 주어지지 않아서는 이 관계가 이어질 수가 없겠죠. 그래서 중요한 것이 바로 장원제도입니다. 자, 그럼 장원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바로 주군이 봉신에게 주는 땅을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왼쪽에 여러분들 사진을 보시면 이 장원입니다. 그래서 넓은 땅이 있죠. 그래서 여기에 성주, 즉 봉신이 여기서 살고 있고요. 그래서 이 봉신은 이 장원을 운영하는 대가로 이제 주군에게 충성을 맹세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봉건제도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누적된 계약관계가 중요하고 이러한 누적된 계약관계인 주종관계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그 충성의 대가였던 장원이 핵심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 결론적으로 말하면 유럽 중세사회의 핵심은 장원제였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장원을 매개로 한 봉건제도가 바로 유럽 중세사회의 하나의 축이었고요. 두 번째 축은 바로 크리스티교였습니다. 기독교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당시 중세 유럽은 정말로 교회와 신 중심의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세계의 중심은 오로지 교회와 신, 이 두 개만 있다라고 믿었고요. 이성보다는, 머릿속에 있는 이성보다는 교리를 훨씬 더 중시하는, 교회의 논리를 훨씬 더 중시하는 그러한 사회였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근데 아까 이야기했듯이 흑사병이라는 것이 등장하면서 이 중세 유럽 사회의 두 개의 기둥을 무너뜨리게 되는데요. 자, 우선 흑사병이라는 것에서 간략하게 알아보자면 이 흑사병은 중국에서 시작된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3년 동안 2천만 명이 넘는 인구가 사망을 했고요. 이 인구는 유럽 전체 인구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어마어마한 수치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 중국에 있는 흑사병 바이러스가 어떻게 유럽에 퍼지게 되었는가를 한번 역추적해 보니까 바로 몽골의 유럽 원정 시기에 확산된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이러한 흑사병은 당시 유럽 사회, 특히 중세였던 이런 유럽 사회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되는데 어떠한 영향을 끼치게 되는지 같이 한번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중세 사회의 첫 번째 기둥이었던 장원제도를 기반으로 한 봉건제도가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봉건제가 붕괴되는데요. 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러한 흑사병으로 인해서 수많은 인구가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장원을 운영했던 값싼 노동력을 제공해 주었던 이 농노의 수가 감소하게 됩니다. 농노에게 임금을 지불해야 되는데 일할 사람이 부족해진 거예요. 왜? 사람이 너무 많이 죽어서. 그래서 농노의 임금이 자연스럽게 상승하게 되었고요. 덩달아서 농노의 계급도 같이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자, 결국 농노의 지위가 상승하다 보니까 이 농노들이 굳이 장원에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 장원을 탈출해서 도시로 가면 나는 자유를 얻을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도시로 향하는 농노의 수가 증가하게 됩니다. 장원을 운영하는 농노의 수가 줄어들면서 농노의 지위가 높아지게 되었고, 이런 농노들이 자유를 찾아서 떠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장원제도는 붕괴하게 되었습니다. 자, 근데 아까 이야기했듯이 주종관계, 봉건제도의 중요한 특징인 주종관계는 이 장원제를 토대로 운영이 되었기 때문에 이 장원제도가 무너졌다는 것은 봉건제도 전체에 분열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말과 같은 말인 것이죠. 그래서 결국 중세사회의 한 축인 봉건제도는 무너지게 됩니다. 자, 다음으로는 한 축이었던, 또 다른 축이었던 이 크리스티교도 무너지게 되는데요. 이게 중세교회에 대한 불신이 쌓이게 되는 겁니다. 이때 흑사병으로 인해서 수많은 인구가 사망을 하게 되죠. 하지만 이때 아무리 신께 기도를 하고 교회에 의탁을 하더라도 교회는 해결해 주는 바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 흑사병을 해결하기 위해서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면서 오히려 더 빨리 흑사병이 퍼지게 되고요. 심지어는 어떠한 기독교 교회에서는 이러한 흑사병이 돈 것이 바로 내가 하느님으로부터, 주님으로부터 벌을 받기 때문이다라고 스스로 자책하면서 채찍질을 하는 그런 것이 일부 교회에서는 유행했다라고 합니다. 즉, 이러한 교회의 교리, 교회의 논리가 이런 흑사병을 해결해 주는 데 있어서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아니, 신에게 내가 의탁하고 교회에 의지를 했는데 이 흑사병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아? 이러면서 교회에 대한 불신이 증대하게 되고요. 이러면서 교회 중심의 사회로부터 사람들이 점점 탈피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중세사회의 두 번째 축이었던 크리스티교라는 기둥이 무너지게 된 것이죠. 자, 그러면서 결론적으로는 유럽 중세사회가 무너지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이 흑사병의 확산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라는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중세사회가 무너지고 인류의 역사가 한 단계 발전하는 계기가 되는 그런 아이러니컬한 상황이 펼쳐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흑사병의 유행으로 인해서 중세적 세계관이 붕괴가 되고요. 또한 아까 농노가 탈출해서 향한 곳이 도시라 그랬죠. 그래서 이 도시의 성장으로 인해서 상공업이 발달하게 되고요. 그 상공업이 발달하면서 경제적 부가 올라가게 됩니다. 경제적인 성장이 이루어지면서 동시에 예술과 학문에 대한 후원이 점점 높아지게 되었고 그 후원의 양에 비례해서 예술과 학문도 발달하게 되었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한 교회 중심 사회에서 벗어나서 이제 인간의 논리, 이성의 중심의 사회가 되었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문화적인 엄청난 발전이 이루어지는 르네상스 시기가 도래하게 되었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흑사병이 중세 유럽 사회에 끼친 영향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흑사병도 그랬는데요. 코로나19는 어때하였나요? 바로 우리 사회를 정말로 크게 바꿔놓았고요. 특히 사회 발전을 더욱더 앞당기는 그런 아이러닉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재택근무와 비대면 화상 수업이 증가했고요. 그러면서 서로 맞닿지 않는 언택트 사업이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런 언택트 사업이 발전하다 보니까 오프라인 공간보다는 디지털 공간이 발달하면서 디지털 사회로의 대전환이 이루어지게 되었고요. 인간관계 형성의 방법에도 다양한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코로나19가 끝나가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 우리는 앞으로의 사회를 어떻게 변화할 거라고 예측할 수 있을까요? 물론 이것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인류의 역사상에서 경험했던 이러한 전염병의 역사를 살펴본다면 앞으로의 위기 상황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극복해서 오히려 기회로 삼는 그러한 삶의 자세를 가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추천해 드리는 세계사를 바꾼 10가지 감염병 그 책을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면서 앞으로 다가올 코로나 이후의 시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한번 여러분들이 예측하면서 나름대로 슬기롭게 준비해 나가는 것이 어떨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요 바로 자랑스러운 세계 기록유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세계 기록유산 그 중에서도 최근에 채택이 된 2가지 문화유산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에 4.19 혁명과 동학농민운동 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에 등재가 되었습니다. 신문기사를 같이 한번 들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19 혁명 기록물과 동학농민혁명 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돼 우리나라의 세계기록유산이 모두 18건으로 늘었다. 문화재청은 19일 프랑스 파리에서 하루 전 개최한 제216차 유네스코 집행이사회에서 4.19 혁명 기록물, 동학농민혁명 기록물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하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4.19 혁명 기록물, 동학농민혁명 기록물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발전에 큰 기여를 한 역사적 사건에 대한 기록이다. 네, 잘 들으셨나요? 자, 그래서 4.19 혁명과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될 예정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근데 이 4.19 혁명과 동학농민혁명 기록물 이외에도 우리나라에는 굉장히 풍부하게 기록유산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자랑스러운 역사를 가진 나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우리 대한민국은 기록의 민족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지금 화면에 있는 것들이 다 유네스코에 등재된 세계 기록유산들입니다. 한국의 유교 책판부터요, 조선통신사 기록부터 5.18 민주화 운동 기록물까지 총 16개의 기록들이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으로 등재가 되어 있었는데요. 최근에 이 4.19 혁명과 동학농민혁명과 관련된 기록물도 이렇게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에 등재가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수업은 이것을 기념하는 차원에서 바로 동학농민운동과 4.19 혁명에 대해서 어떠한 운동이었고 어떠한 혁명이었는지 한번 살펴본 이후에 이러한 것들이 왜 기록유산에 등재될 수밖에 없었는지 그 가치를 한번 스스로 판단해보는 그러한 시간을 가져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첫 번째로 동학농민운동 먼저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동학농민운동 같은 경우는요, 왜 일어났는지를 살펴봐야 되는데요. 때는 바야흐로 조선 후기 1894년이었습니다. 당시에 조선 사회가 이제 슬슬 무너지기 시작하면서요, 지배층의 수탈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 조병갑이라는 사람의 횡포였는데요. 이 사람은 그 주변 사람들의 노동력을 착취해가지고 만석보라는 저수지를 하나 만들어냈습니다. 백성들의 노동력을 함부로 사용해서 만석보를 만들었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엄청나게 힘들어했겠죠. 근데 더 큰 문제는 무엇이었느냐? 바로 이것에 대해서 저수지 사용세를 엄청나게 매긴 겁니다. 즉 정말로 힘들게 고열을 짜가지고 만들어냈는데 그거에 대한 사용료를 지나치게 높게 받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의 분노가 폭발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고부라는 곳에서 이 봉기가 시작이 되고요. 그래서 이러면서 전봉준을 중심으로 1차 동학농민운동이 확산이 됩니다. 이 1차 동학농민운동 시기에는 농민군의 힘이 굉장히 셌고 농민군들의 기세가 정말로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전주성을 점령해 버리기까지 합니다. 이 전주성을 점령해 버리니까 이제 정부 입장에서는 깜짝 놀란 거죠. 그래서 정부 관리를 전주에 파견을 해서 이 정부와 농민군 사이에 평화협정을 맺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걸 우리가 전주화약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이 전주화약에서 정부와 농민군이 서로 합의를 보게 되는데 이때 당시 약속을 합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우리가 이러한 너희가 말하는 요구사항들을 들어주고 사회의 폐단을 해결할 테니까 우리 서로 물러나자, 우리 서로 싸우지 말자라고 합의를 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전주화약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농민군과 정부 사이에 잘 해결됐나 싶었는데요. 문제는 뭐냐? 바로 여기서 일본군이 바로 경복궁을 불법적으로 점령해 버리면서 내정 간섭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 농민군들은 가만히 있다가 보니까 일본군이 지금 경복궁을 점령하면서 지금 우리나라를 괴롭히려고 하고 있고 우리나라를 침탈하려는 야욕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농민군들은 2차 봉기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러면서 성격이 살짝 변하게 됩니다. 기존에는 이 조선 사회에 대한 불만이 배경이었다면 이제는 반일본, 반외세 운동으로 그 성격이 변환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2차 동학농민운동은 반외세 운동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하지만 이때 당시엔 일본군도 정부군과 함께 싸웠기 때문에 이 농민군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리한 싸움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요. 결국 우금치 전투라는 곳에서, 우금치라는 곳에서 패배하면서 결국 이 동학농민군은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자, 이러한 동학농민운동의 의의는요, 첫 번째, 바로 민중이 중심이 된 반봉건, 반외세 운동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농민이라는 민중이 중심이 되었고요. 반봉건, 즉 사회를 개혁하기 위한 노력이었고요. 반외세, 일본에 저항했던 운동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의의는 이 동학농민군대 일부는 이후에 항일 의병투쟁으로 연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을미의병, 을사의병, 그 다음에 정미의병까지 이 항일 의병투쟁의 흐름에도 큰 영향을 끼친 것이 바로 동학농민운동이라 할 수 있겠고요. 마지막 의의로는 이러한 농민군들의 요구가 이후에 갑오개혁의 일부 반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신분을 폐지하라 이런 내용들, 그래서 신분 폐지 같은 것들이 갑오개혁에 담기게 되었다. 이런 것들이 동학농민운동의 의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4.19 혁명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 4.19 혁명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에 있었던 일인데요. 4.19 혁명의 배경은 바로 3.15 부정선거였습니다. 자, 이때 당시에 이승만 대통령이 12년이라는 긴 기간 동안 장기적으로 독재를 하고 있었는데요. 그때 당시엔 대통령이 있고 넘버 2로 부통령이 있었는데 이 부통령에서 이승만 편이 당선되기 위해서 부정선거를 저지릅니다. 예를 들면 3에서 5인이 같이 공개 투표를 한다든지 아니면 투표함을 바꿔치기 한다든지 이러한 부정선거가 일어나게 되고요. 이 3.15 부정선거에 항의해서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게 되는데요. 자, 이렇게 들고 일어났던 민중의 분노에 기름을 뿌리는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건 바로 마산상고의 김주열 열사가 마산 앞바다에서 시신으로 발견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김주열 군의 얼굴에는 최루탄이 박혀 있었어요. 그래서 시위 도중에 김주열 군이 사망하게 되었고 경찰과 군은 이것을 은폐하기 위해서 마산 앞바다에 던진 것이죠. 자, 이것에 의해서 사람들이 더욱더 분노하게 되고요. 4.19 혁명 하루 전인 4월 18일 날 고려대에서도 의거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경찰들이 이 고려대학교 학생들의 시위를 강경 진압하면서 국민들의 분노는 완전히 폭발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부정선거 다시 하라. 독재 정권 물러가라. 라는 식으로 이제 요구를 하게 되고요. 시위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4.19 혁명이 불타오르고 있는 와중에 마지막 결정타가 나오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4월 25일 날 이 전국에 있는 교수들이 시위를 하게 됩니다. 이 교수라는 의미가 굉장히 큰데요. 이 교수들은 그 사회의 지성 그 자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완전히 지식인 집단이잖아요. 그 사회의 지성이었던 교수 단체들도 들고 일어나면서 민주주의에 반하는 이승만 정권의 어떤 반민주주의적인 행태에 항의를 하게 됩니다. 그 결과 결국 이승만 대통령도 백기를 들고 하야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자, 이러한 4.19 혁명의 의의는요, 첫 번째, 한국 역사상 첫 번째로 민주주의 혁명이다 라고 할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헌법 정신에 큰 영향을 주었다라는 그러한 의의가 있겠습니다. 헌법 정신에 영향을 주었다는 것은 헌법 전문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선생님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의 한관, 자 여기 나오죠? 4.19 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라고 나와 있습니다. 즉 4.19 혁명 정신이 민주주의의 뿌리가 되었고 그것이 바로 헌법 전문에 담김으로써 헌법 정신에 영향을 준 그러한 혁명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동학농민운동과 4.19 혁명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자, 우리가 배운 내용을 토대로 봤을 때 충분히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에 등재될 수 있는 아주 대단한 우리 한국의 역사를 바꿔놓은 큰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러한 기록유산들을 등재하고 보존하고 우리가 계속해서 바라봐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과거의 지혜를 배우고 우리가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온고지신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과거로부터 배워서 미래를 대비하자라는 의미인데요. 우리가 조상들의 위대한 기록을 보존하고 그것을 다시 한번 해석하고 다시 한번 반추함으로써 과거를 이해할 수 있고요. 그것을 통해서 앞으로 펼쳐질 미래를 대비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랑스러운 유네스코 기록유산은 18가지죠. 이 18가지 기록유산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특히 오늘 우리가 배운 동학농민운동과 4.19 혁명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고 그 뜻을 다시 곱씹어 본다면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에 대해서도 보다 날카롭게 바라볼 수 있을 것이고, 뿐만 아니라 미래에 다가오는 그런 시대에도 좀 더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네, 여러분들 여름방학 쌤튜브 강의 들어주셔서 고맙고요. 쌤은 다음에 강의에서 볼 수 있으면 여러분들과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여름방학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안녕. 사랑하는 조카 누구? 이든아, 이모 손 안에 뭔가가 있어. 자, 어느 손에 있게? 헉! 짜잔! 이게 뭐야? 돈이지? 여기 뭐가 있어, 이든아? 할아버지가 있어. 이 할아버지 이름이 있다? 이 할아버지 이름은 이순신이야. 해볼까? 따라해볼까? 이순신. 이모가 이든이가 이 할아버지가 누군지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해 줄게. 설명 듣고 싶은 사람 손! 불가능의 사람, 가능의 사람, 이순신. 안녕하세요, 여러분. 23개월 조카도 역사를 이야기하는 이고운 선생님이에요. 선생님이 고등학생 때였어요. 친구가 물었죠. 이 사람 누구게? 몰라? 이순신 장군이잖아. 진짜? 우리 친구들은 알고 있었나요? 오호. 우리 친구들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한 이순신 장군은 1,000원, 5,000원, 만원, 5만원권 지폐에 계시지 않고 왜 100원짜리 동전에 계실까요? 선생님의 저금통이에요. 열어볼게요. 짜잔! 딱 봐도 100원짜리 동전이 많죠? 요즘에는 간편 결제를 많이 이용하지만 지금도 100원짜리 동전은 남녀노소 쉽게 접할 수 있는 화폐예요. 이처럼 쉽게 접할 수 있는 100원짜리 동전에 이순신 장군의 얼굴을 담아 이순신 장군을 기억하고 잊지 말자는 의미를 담았답니다. 불가능을 가능하게 한 사람, 이순신. 이순신 장군이 궁금한 친구 손! 그럼 3가지 질문을 통해서 이순신 장군과 1592년에 시작된 외란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질문. 외란은 왜 일어났지? 당시 일본은 무사들이 권력을 가지고 통치하는 시기였어요. 무로마치막부 후반기로 가면 지방 세력이 독립해서 서로 세력 다툼을 약 100년 동안 하고 있던 때였어요. 이러한 혼란기를 통일한 사람이 바로 도요토미 히데요시랍니다. 전국시대 통일 이후 국내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 무사들의 시선을 국내에서 국외로 돌릴 계획을 세웁니다. 그게 바로 임진년에 시작되어 7년간 이어진 외란이죠. 포르투갈로부터 신식무기인 조총을 받아들인 일본군은 20여일 만에 수도 한성 부근까지 왔어요. 왕이었던 선조는 개성, 평양, 의주로 피란을 가게 됩니다. 그 모습을 보고 화가 난 백성들은 빈 궁궐을 불태우기도 했어요. 일본의 전략은 빠르게 육지로 치고 올라가고 필요한 무기와 식량은 바다를 통해 공급하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그 길이 막히게 됩니다. 바로 이순신과 수많은 수군의 활약 덕분이에요. 두 번째 질문. 어떤 전투가 있었지? 우린 해전 3개를 살펴볼 건데요. 먼저 바다를 통제하는 제해권을 장악한 해전. 바로 한산도 대첩. 대첩은 큰데 이길 첩으로 크게 싸워 이긴 전투를 의미해요. 옥포해전, 거북선이 처음으로 활약한 사천해전, 당포해전, 당항포해전 등에서 패한 왜군은 모든 배를 모아 총공격을 해오게 되는데요. 이들을 한산도 앞바다로 유인해 크게 이긴 전투였어요.
이때 쓰인 전법이 학, 익, 진 전법. 거북선이 맨 앞에 가고 판옥선이 양쪽에 뒤따르다가 학의 날개 모양으로 펼쳐져 적을 둘러싸 공격을 한 기술이었어요. 혼란에 빠진 일본 수군 진영을 돌격선이 거북선이 휘저어주면 게임 끝! 한산도 대첩은 진주 대첩, 행주 대첩과 함께 임진왜란 3대첩으로 불린답니다. 두 번째 해전은 명량해전.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있습니다.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면 살 것이니, 이 말로 되게 유명한 해전이죠. 명량해전이 있기 전 이순신 장군은 부산에 있는 일본군 본거지를 공격하라는 명령을 바로 행하지 않고 때를 기다리며 전투 준비를 했었어요. 이 일로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조선수군 지휘관 자리에서 쫓겨나 관직이 없는 일반 병사 신분, 즉 백의 종군으로 전쟁에 참여하게 돼요. 이때 원균이 이끈 조선수군은 칠천량 전투에서 크게 패했고, 이순신 장군이 다시 삼도수군 통제사로 임명되어 왔을 때 배는 12척만 남아 있었죠. 나중에 한 척이 추가되어서 13척이 됩니다. 그 상황에서 펼쳐진 해전이 명량해전이에요. 133척의 일본군 배와 맞서야 했던 상황. 이순신 장군은 명량을 작전 지역으로 선택했어요. 이곳은 물살로 인해 소리가 나는데 바위가 우는 것 같은 소리가 들려 울돌목이라고 불렸어요. 조류가 빠르고 지형이 좁고 밀물 썰물 때는 급류로 변하는 곳이어서 적은 함선으로 공격하기 딱이었어요. 그리고 그 작전은 성공! 세 번째 전투는 노량해전.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자 조선에 있던 일본군은 철수하게 됩니다. 철수하던 일본군과 노량에서 전투를 벌인 이순신은 총탄에 맞아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길었던 외란은 끝이 납니다. 마지막 질문. 전쟁의 결과는 어땠지? 조선은 토지가 황폐해져서 백성들의 생활과 국가 재정이 어려워졌고, 많은 사람이 죽거나 포로로 끌려가 인구가 줄었어요. 또한 많은 문화재도 소실 또는 약탈되었죠. 일본은 조선에서 데려간 사람들로 성리학, 활자 인쇄, 도자기 기술 등이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고,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도요토미 히데요시 다음으로 권력을 잡아 에도 막부 시대를 열었어요. 명은 전쟁의 영향으로 나라 힘이 약해졌고, 이러한 틈을 타 여진이 크게 성장해서 후금을 세우게 된답니다. 어때요? 세 가지 질문과 세 개의 해전을 살펴보니 이순신 장군과 외란이 쏙 이해가 되지요? 이해가 된 친구 손! 우리 친구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한글 만든 사람 누구? 이진 한글을 만든 사람 누구? 이준아? 한글 만든 사람 누구? 한글 누가 만들었다고요? 이진이가요. 한글을 만든 사람 누구? 이진이. 우리 조카가 제대로 알아야겠네. 이모가 네. 이든이 궁금해하는 한글 만든 세종대왕에 대해서 이모가 알려줄게. 세종대왕 할아버지 보여? 보여? 찾아줘. 찾아줘? 알았어. 봐봐, 이모가 찾아줄게.
백성을 사랑한 세종. 안녕하세요, 여러분. 23개월 조카도 역사를 이해하게 하는 이고운 선생님이에요. 세종의 업적은 무수히 많지만 당시 사람들과 세종의 고민 3가지를 통해 백성에 대한 세종의 사랑을 얘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가뭄이 너무 심해요에 대한 고민은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세종되기 전부터 조선은 가뭄이 심각한 문제였어요. 선생님은 그림을 못 그리지만 굴하지 않고 그려요. 가뭄을 대비할 수 있다면, 가뭄이어도 백성의 삶을 조금 더 나아지게 할 수 있다면, 세종은 고민했죠. 이 문제 해결 첫 번째, 시간과 날씨를 예측할 수 있는 다양한 기구를 만들자. 해시계인 앙부일구, 물시계인 자경루, 천체 관측을 위한 혼천의, 비의 양을 측정하는 측우기, 물의 높이를 측정하는 수표 등 무수히 많은 기구가 만들어진답니다. 특히 한자를 모르는 백성을 위해 해시계의 시각을 나타내는 부분에 12지신을 그림으로 표현했어요. 우리 친구들 무슨 띠 있죠? 이렇게요. 뿐만 아니라 어린 아이도 시계를 볼 수 있도록 돌계단을 만들었죠. 수표도 약 21cm를 기준으로 10개의 칸이 1, 2, 3, 4, 5, 6, 7, 8, 9, 10 한자로 쓰여 있었는데 3, 6, 9에 해당하는 곳에 구멍을 뻥뻥뻥 뚫어 글을 몰라도 높이를 알 수 있게 했답니다. 두 번째, 조선을 기준으로 한 역법을 만들자. 역법은 달력을 만드는 방법, 즉 우주를 형성하고 있는 것들의 운행과 위치를 살피고 예측하는 것을 말해요. 이를 통해 일식과 월식도 그리고 절기와 시간도 정확히 알 수 있죠. 하지만 당시 사용하던 역법은 어디를 기준? 그렇지, 중국! 그래서 세종은 조선을 기준으로 한 역법인 칠정산을 만들어낸답니다. 세 번째, 조선 농사법 책을 만들자. 당시 농사 관련 참고 책은 중국의 땅과 기후를 기준으로 한 것들밖에 없었어요. 조선과 맞지 않았겠죠? 그래서 세종은 관리를 통해 전국의 나이 많은 농부들의 경험을 모아 조선 땅에 적합한 농사 참고 책인 농사직서를 만들었답니다. 네 번째, 세금을 공평하게 낼 수 있게 하자. 세종은 풍년과 흉년 정도에 따라 세금 내는 해를 9등급으로, 땅에 농작물이 자라기 좋은 땅인지 비옥한 정도에 따라 6등급으로 나눠서 조세 기준을 달리해 공평성을 높이고자 했어요. 아들이 아빠를 에 대한 고민 해결. 어느 날 진주에 김화라고 하는 사람이 아빠를 죽인 사건이 있었어요. 세종은 왕으로서 이런 문제가 되풀이되지 않게 하기 위해 효행을 알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아빠와 아들 관계 모범인 효자, 임금과 신하 관계 모범인 충신, 부부 관계 모범인 연료에 대한 내용을 한문으로 기록하고 글을 모르는 백성을 위해 그림도 함께 그려 넣어서 삼강 행실도라고 하는 책을 짓게 됩니다. 한자 너무 어려워요에 대한 고민 해결. 말은 할 줄 아나 글을 읽고 쓸 줄 모르는 백성을 가엾게 여긴 세종. 엄청난 결과물을 만들어냅니다. 바로 우리가 사용하는 훈, 민, 정, 창제. 발음기관을 본떠 기역, 니은, 미음, 시옷, 이응을 기본 자음 5자로 하고 하늘, 땅, 사람을 의미하는 모음 3자를 기본으로 전체 문자를 읽고 쓸 수 있게 한 훈민정음이 만들어졌어요.
처음부터 훈민정음 창제의 이유와 원리가 알려진 건 아니었어요. 창제 원리를 두고 헛소문도 많았죠. 우리는 어떻게 그 사실을 알게 되었을까요? 그 과정에서 우리는 간송, 정형, 피를 꼭 알고 가야 돼요. 세종이 훈민정음을 창제하고 3년 정도 후에 훈민정음의 해설과 예를 기록한 훈민정음 해례본을 만들었어요. 하지만 어느 순간 자체를 감췄죠. 이 책이 수면 위로 올라온 것은 일제의 강점기였던 1940년대였어요. 당시 전영필은 조선문화재의 해외 유출을 막기 위해 힘쓰고 있었죠. 어느 날 훈민정음 해례본이 안동에서 발견됐다는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가격은 1,000원. 당시 서울에서 기와집 한 채를 살 수 있는 큰 금액이었어요. 간송 전영필은 이 책의 값어치 금액으로 1,000원은 부족하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10배인 10,000원을 주고 구입해 옵니다. 1950년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땐 이 책을 품에 품고 피난길에 올랐고 잘 때도 귀하게 챙겨서 지켜냈다고 해요. 그의 노력으로 현재 우리는 세종대왕이 어떠한 이유와 원리로 훈민정음을 만들었는지 한글이 얼마나 위대한 글자인지 알 수 있게 되었답니다. 그 외에도 세종은 학자를 양성하고 학문을 연구하는 기관으로 지편전 설치, 조선시대 로켓 추진 화살표 신기전, 사군 육진 개척, 노비 출산 휴가제 제정 등등등등등 업적도 있답니다. 당시 시대적 고민을 해결한 세종. 우리 친구들도 이렇게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어봅시다. 그럼 선생님 조카한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물어볼까요? 세종대왕. 세종대왕. 한글 만든 사람 누구라고? 세종대왕